이론화한다는 건 그런 연역적 과정인데 음, 컨설턴트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귀납적인 가설을 추출한다는 의미예요. 음, 그러니까 이론화 과정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 박사 논문은 귀납 과정을 밝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턴트라 하면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가설을 추출하는 능력, 추출된 가설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입증하는 능력, 이걸 갖춰야지 이론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적용 가능하게 되는 이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걸 컨설턴트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논리학의 내용에서는 귀납과 연역, 그리고 그 기납과 연역 구조를 방법론으로 펼치면 문제 해결 방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상 분석을 통해서 기납적 가설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목표랑 비교해 가지고.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은 연역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걸 구상화라 그러거든요. 구상화 과정을 거쳐서 플래닝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에서는 기납과 연역, 문제 해결 방법론. 이 문제 해결 방법론을 더 고도화시킨 방식으로 나온 게 전략 수립 방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계라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설들을 추출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통계를 우리가 아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상관 분석을 할 때 무의미하게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음, 연관시켜 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바꾸고 그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게 그런 의미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묶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카테고리화 시키고 그것들의 관계를 보면 가설들이 떠오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 음. 여기는 어차피 구체적인 수준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세상을 살 때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큰 차이가 있어요. 젊은 날은 굉장히 케이오틱해서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아직 그런데 그 이를테면 종교적 믿음이란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규율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야. 그걸 내가 아직 모르고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파악해야지. 이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살아가는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요게 전체적으로 논리와 문제 해결 방법론과 전략 분석 방법론의 연계고리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고요. 여기까지 이제 그동안 봤던 거 한번 리뷰를 딱 한 거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나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면 경험주의자들이 많아요. 경험주의자들은 자기가 본 것만 믿고 자기가 했던 것만 맞다는 그 경향성이 강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에 접근할수록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은 중요한데요. 그거를 좀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뭐 무슨 테니스를 친다든가 당구를 친다든가 골프를 친다든가 축구를 친다든가 모든 스포츠들은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 이론에 근거한 매뉴얼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링을 치면 볼링은 팔 자세는 이렇게 뭐 해서 몇 보 뒤에서 왼쪽 발부터 나가서 하나, 둘, 셋 던져.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몰라. 야구 폼으로 던지든 뭐를 하든 운동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맞춰서 맞춘다고. 그러면 얼른 보면은 그럼 이게 이론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닭 잡는 게 뭐죠?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인가 뭐가 됐든 그걸 잡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 그리고 실제로 이론은 알면 오히려 경험적 행위를 해서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을 방해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물론 그것도 일견 맞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근데 이론은
자, 한 게임, 두 게임에서는요, 그런 경험적으로 얻어진 어떤, 그 경험적 테크닉?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훨씬 퍼포먼스, 성과를 좋게 냈다고 쳐요. 그렇지만 두 게임, 세 게임, 네 게임, 다섯 게임 갈수록 경험적으로 치는 사람하고 이론에 베이스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이론에 베이스하는 사람은 원래 그거 설계 자체가 체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설계해 놓은 거예요. 길면 길면 길어질수록 경험주의자는 빨리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지구전에서는 이론이 훨씬 지구력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험주의자들은 자기가 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경험 틀의 범위에서는 잘하지만 환경 조건이 확 달라져 버리면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골프 하시죠. 골프를 하면 이 느낌들 많이 느끼는데 왜 골프를 경영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그 재미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골프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면 동양에서는 활쏘기였어요. 활쏘기. 활쏘기랑 오, 골프랑 비슷해요. 국궁이랑. 바람이랑 뭐랑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 이 골프를 생각하면 법칙이 있으면, 아, 이런 법칙 틀 내에서 바람이 이 정도 되면 벗어나는 정도가 이 정도일 거다. 예측 가능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베이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연성을 높이고요.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 확고한 어떤 그거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 공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와서 들으라 그러지만 이제 내 말 들으면 당장은 제안서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맞춰가지고 집에 빨리 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험적인 거를 반복하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식 노가다에서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사람이 진전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에 보편적인 근거, 관점 이걸 포착하는 능력이 생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의 달인 같은 거에 보면 이 명장들이랑 막 나오잖아요. 뭐 무슨 이 저기 물류센터에 뭐 박스를 잘 쌓는다거나 뭐 그 석봉의 어머니처럼 칼을 이렇게 떤다든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술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그렇게 실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다 관찰하면요. 일정한 법칙성을 다 깨닫고 있어요. 그 법칙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실력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사용해도 떡을 썰 때, 닭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만이 그게 가능해져요. 박스를 던질 때도 박스의 크기, 분류에 따라서 이것들은 다 나름 내부적으로 다 정리된 사람만이 그 반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일 맞춰야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낭비적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영어로 토일이라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노가다라 그러는 거고요. 백날 해봐야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를테면 에너지를 쓰는데 한목적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배설되는 거랑 비슷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일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IBM의 슬로건은 뭐였냐면 IBM이 잘 나갈 때 IBM이라는 회사가 그냥 띵크였어요. 생각하라. 음, 음. 그렇죠. 그게 싱크패드 뭐 것도 있었고. 다 싱크였어요. 싱크라는 거가 크게 붙여 있었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살아라. 생각해라. 그거거든요. 내 기능을 활용해라.
아무 생각 없이 일하지 마라. 이게 그걸로 혁신 동력을 삼은 거거든요. 애플은요, 여기에 뭐가 더 붙었냐? Think different. 음, 음, 조금이라도 다르게 좀 생각해라. 해서 하나 더 넘어선 거가 슬로건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그럼 생각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재규 사원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과연 내가 어떤 모르는 원리에 부합돼서 그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한목적적으로 내 행동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론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우선은 첫째 그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지. 그럼 그거에 부합되는 건가? 그러면 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선이 몇 번 반복되면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선 혁신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하지만 대기업에서 다 그런 레벨에서 그 개개인의 활동을 독려를 해요. 목표도 추상적으로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워드 프로세스에 그 타자를 쳐요. 그럼 분의 50타를 올해는 100타로 높여야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타에서 100타로 높이겠다면 내 손가락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됐죠? 음. 이제 그런 맥락의 기본적인 공부다. 음. 요게 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 팩트에서 데이터를 건져내고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찾아내는 과정이 귀납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귀납 과정이. 그 귀납 과정에서 내가 가설을 추출하는 이제 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귀납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주는 게 수학적 도구들이에요. 수학. 이게 여기 또 복잡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학적 도구입니다. 그 이제 컴퓨터가 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가 가능하게 왔는데 세상의 모든 거는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델을 모델을 만들면 가능하죠. 그, 모델링이 되면. 근데 이제 네. 모델링이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지 실제 리얼 월드하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그냥 감각적으로는요. 컴퓨터 때문에 모든 건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저런 것들을 다 재현한다는 거는 저기가 0과 1로 구성된 수적 체계를 가지고 저걸 재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현실 세계로 갔을 때 컨티니어스냐 디스크리트냐 네, 이건데 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지 화면을 쭉 이렇게 빨리 재생하니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한 장 한 장이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걸 디스크릿이라 그래요. 따로따로 돼 있다. 그러니까 10장에 따로따로 되는 미세한 변화되는 걸 확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계도 이렇게 정지 화면이 10장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냐? 아니면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견해 뭐 주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컨티뉴어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음, 그러니까 수학이든 모든 것들은 다 관측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어려운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 제논의 역설에서 여기서 여기가 있어요. 반 왔어요. 반 왔어요. 또 반 왔어요. 계속 반씩 가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반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못 가죠? 음, 반씩만 가니까 음, 반씩만. 아무리 작은 미세한 이거라도 반밖에 못 가니까 음. 조달 못 하잖아요. 이런 상태를 디스크리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이만큼이면 이게 쫙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이건 컨티뉴스한 거예요. 요 차이는 세상 만사를 디스크리트하게 구성된 걸로 인식하느냐, 컨티뉴스라는 차이가 AI가 인간을 제압하느냐 못하느냐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도 디스크리트하다면 AI는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음, 컨티뉴스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극복 못하는 뭔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어떤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음, 세상을 디스크릿하다고 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히려 컴퓨터 공학 하다 보면 예, 더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재현되는 거야.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컨티뉴스한 걸 샘플링 해가지고 응, 디스크릿으로 만드는 거라고 배웠는데 응, 또 이게 아예 베이스부터 또 네, 가정 자체가 달라지네. 네. 이 리얼 월드 자체도 디스크리트 한 거야. 디스크릿하다. 응, 그 디스크릿 한 것 중에서 몇 개만 샘플링 응, 해가지고 응, 저기 컴퓨터로 응, 하는 응, 거다. 응. 어. 근본이 디스크리트 한 거다. 근본 자체를 저희가 이제 그 레벨로 가면, 예, 양자 레벨로 가면요, 입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에서도 관측의 문제냐 실제의 문제가 또 부딪혀요. 그 지난번에 잠깐 건너갔지만, 양자가 중첩이나 이런 현상을 관측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근데 양자 쪽은요, 원래 그런 거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양자에서 동일합니다, 입장이. 그건 관측 일따름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아주 그러니까 양자 터널링 말이 좀 또 어려운 이야기가 또 나오긴 하는데 양자 터널링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첩 뭐 이런 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가다 이게 손바닥에 있으면 여기 통과를 못 하고 여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벽이 이 벽인데 양자는 얘가 이 벽을 건너서 여기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한테 과연 벽이 존재하나요? 양자보다 작은 건 쿼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양자 터널링이라는 거는 옛날 그 원래 그거를 연구했던 시절에는 너무 신기해서 여기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세웠는데 양자가 여기도 나타나니까 터널했네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양자로 보면 이게 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나가지. 당연히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터널링의 개념은 아니죠. 다만 이거 지나갈 때 굴절, 회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영향받는다는 거거든요. 요. 요거는 우리 유선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양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작은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후 불면 영향을 받잖아요. 후 불면 양자가 직접 맞으면 하늘만큼 날아가지 않겠어요? 워낙 작은 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고 엄청나게 작은 힘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양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다시 끌어올리고요. 양자 역학, 예. 양자 역학을. 다시 끌어올리고 이제 디스크리트 때문에 양자 이야기까지 간 겁니다. 예, 음. 그리고 요 말을 꺼낸 배경은 숫자가요. 예, 음. 디스크리트한 범주 내에서는 다 재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음. 예, 그렇죠. 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수를 다루는 능력은 우리가 귀납적인 사고를 정리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논리력을 개발하는 데는 수학 공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수학을 어릴 때 이렇게 주입식으로 배우니까 재미가 좀 없지. 재미가 없어. 미적분 같은 거는 도대체 황당무계한 것처럼 느껴져. 미적분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미적분은 이거 문과생이죠. 미적분 배웠어요. 공통수학 정도에서 기본을 배울 거예요. 미적분은 워낙에 기울기를 찾아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원래 기본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질문에 답변 가능하면 미적분은 이해가 돼요. 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요? 응? 면적은 적분인데 적분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 사각형 이게 네. 면적은 우리가 가로를 A라 그러고 세로를 A 곱하기 B예요. 음, 이게 면적이에요. 사각형 면적. 제가 아기 때 배웠지? A 곱하기 B라고. 왜 A 곱하기 B 하면 면적이에요? A 더하기 B도 아니고 왜 A 곱하기 B야? 그렇게 외웠죠. 아, 저거는 사각형의 면적은 음. 가로 곱하기 세로다. 그렇게 외웠지. 사각형의 면적은 네. 요선 이렇게 쌓은 거야.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거야. 해서 요만큼 다 쌓으면 면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길이를 계속 뭐만큼 쌓은 거예요? 이만큼. B만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돼요.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없지요? 네. 이렇게 구한 거야. 이렇게 구한 거라. 삼각형 이걸 반 하면 되니까 반으로 나눠준 거고. 원은 파이 조각 이렇게 거꾸로 껴가지고 이 사각형 면적이 기준이 된 거예요. 원도 원 면적이 파이야. 뭐 이런 거 배웠죠? 왜 되냐면 이렇게 파이 조각 나누듯이 다 이렇게 잘라. 이 조각을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네모나게 바뀌거든요. 매워.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개념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를 세로로 접근한 거 또는 세로를 가로로 접근한 거. 이게 적분의 개념. 그러면 면적을 가로로 거꾸로 미분시키면 뭐가 나오냐? 세로가 나오는 거예요. 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발상 구조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변화율로 배웠기 때문에 기울기 개념으로 배워요. 기울기 개념으로. 기울기로 해서 이 뭐냐면 얘가 지금 시간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면적이지만 시간이 있다면 차근 쌓아가잖아요. 그럼 그 쌓아가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볼 때는 이 사각형이 만들어져 갈 때까지 요 그 하나가 쌓아가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어렵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그 미분이란 개념을 변화율 그리고 속도로 가면 속도가 초당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가속도라 그래요. 가속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가서 누구한테 설명해 줄 때 써먹어 주십시오. 저 내용 다 이제 이런 발상은 별로 안 해보셨을 테니까 저한테 배우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저한테 이거 배우면요 유용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르칠 때 본인 생각처럼 써먹어도 되고요. 제일 말미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나한테 나도 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고마운 거고요. 그렇죠. 이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과생들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저거 뭐 그냥 그런 아주 펀더멘탈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죠. 네. 그죠? 그냥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고 네.
그게 이제 적분 개념까지 넣어가지고 하면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더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쉬운 거를 당연한 거를 설명을 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과학이나 이론은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든 생각을 열심히 하면 이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도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꾸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잘 안 듣긴 안 들어요. 당장 뭔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사람하고 안 사람은요 10년, 20년 뒤 달라집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이거 강의했잖아요. 내 말을 믿고 그것대로 행동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30년 뒤에 내가 관찰하잖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해졌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하여튼 여기고요. 그리고 지난번 통계할 때 상관 분석 이야기하고 요인 분석을 제가 전달했잖아요. 그때 상관하고 인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통계도 접근 자체가 상관하고 인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상관하고 인과는 다르게 접근하는데 인과관계를 대표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회귀 분석. 그렇죠, 그렇죠. 네, 회귀 맞아요. 분석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귀 분석은 네. 회귀 분석이거든요. 영어로 리그레션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통계하게 할 때 이 말이 영 뒤에 갔어요. 이게 왜 회귀 분석이냐? 왜 이걸 리그레션이라고 할까? 리그레션은 후퇴하다, 후회하다, 쇠퇴하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왜 리그레션? 이 회귀 분석이란 말은 누가 붙였겠어요? 일본 친구가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용어들은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하게 보면 다 된 거고요. 기사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와세다죠. 게이온지 와세다 헷갈리고요. 와세다 대교. 게이온지 둘 중에 하나인데 까먹었는데 설립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한론자로서 우리 민족을 박해한 초기에는 굉장히 합리적 수준이었다 뒤로 갈수록 극우적 생각이 강해지면서 후키다와 유키치가 그 조선 침략에 동조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절반 이상의 단어를 다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도 내가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세상 이치가 막 어릴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성이라든가 거대한 힘이 만들 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다 해놓은 거야. 사람이 다 결정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 말을 일부러 후쿠사 유키치 말을 하는 건데 이 회계란 말도 이걸 후쿠사 유키치가 말인지 모릅니다. 일본의 수학자나 누군가가 회계란 이라고 붙여. 이게 궁금했습니다. 모르시죠? 몰라요. 좀 안 맞죠, 영화하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면 왜 회기라고 그럴까? 이 제일 처음에 회귀 분석 그래프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유전학자예요. 그래서 아들, 아빠, 키를 측정한 거예요. 키. 그래서 아빠 키는 150, 아들 키는 160. 어떤 아빠는 아들 키는 아빠 키는 180, 아들 키는 요 165.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봤던 거죠. 그렇게 수많은 아빠와 아들의 키를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이해됐죠? 다 재면 되는 거니까. 쌍으로. 그러면은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거는 선우기 때문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일단 리니어하게는 이런 식의 이 직선에 맞추어서 아빠 키, 아들 키는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럼 찾아보면 이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그러면 아빠 키, 아들 키로 가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쓰는 쪽으로 갈까요? 누울 쪽으로 갈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거의 1에 가깝겠죠. 기울기가. 아빠와 아들인데. 크겠다. 상식적으로는 좀 쓰겠네. 더 키가 클까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네. 좀 큰가? 라고 이게 상식적인 예, 거거든요. 예, 그 뒤에가 우성으로 유전되고 이러면 예.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자빠져요. 음. 그래서 퇴행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리그레션 커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의 키의 관계는 이 회귀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래 서양 사람이 표현했던 게 뭐냐면 퇴행 함수다 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하기에는 퇴행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회귀다. 이거는 어떤 이론에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회귀란 의미가 어떤 기준점으로 다 돌아간다. 라서 회귀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렇지. 그렇죠. 회기가 네. 무슨 뭐 자연으로 돌아가나 뭐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그런 그 어떤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준점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회귀곡선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원래 리그레션이라는 단어는 퇴행이라는 뜻으로 그렇죠. 쓴 네. 말인 거죠. 그렇죠. 음. 퇴행되는 거를 유전적으로 오히려 키가 더 작아지니까 기울기가 이보다 작아서 네. 퇴행된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네. 그거를 일본에 그걸 보고 네. 보니까 이거 퇴행 좀 좀 그렇네. 그럼 그 퇴행 느낌 나면서 뭔가 없을까 하다가 회귀 말 잘 찾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근거로 돌아간다, 기준점으로 돌아간다 해서 회귀란 말을 갖다 붙여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용어의 낯설음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거를 찾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여기 찍혀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관측치는 여기 찍혔잖아요. 그럼 이만큼 뭐가 있는 거죠? 회로가 있는 거죠. 회로가 있는 거죠. 오차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오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요 오차를 다 더하면 위아래가 있어서 평균점으로 갖다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로가 돼버려요. 스퀘어를 하든지 뭐. 위로 아래로 합해버리면. 그러면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또 스퀘어를 하든지 뭐 절대값을 지우든지 뭐 하면 되죠. 짱구를 굴려서 스퀘어를 해놓고. 예.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작게 만드는 y는 ax 플러스 b의 a 값과 b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거 복잡하게 생략이고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 되는 거고. 줄일 거 AI에서 파라메타 그게 추론하는 거. 기본이 요 컨셉으로 다 이용해 먹는 거죠. 민스퀘어를 최소화시키는 쪽. 그리고 요 조금 복잡하면 요 함수가 이런 건 아닐까? 지수형은 아닐까? 이런 건 아닐까? 로지스틱처럼 가는 건 아닐까? 요렇게에 따라 또는 S카브가 아닐까? 이렇게 설정해 놓고서 A, B 값 또는 페라미터 값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이게 회귀 분석이에요. 세상에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이 모든 분석에 다 기본에 다 숨어 있는데 지금 약간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산수만 잘하면 쫙 쫓아가서 이해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세상 만사가 복잡해진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단순해져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양자 컴퓨터가 엄청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부속 하나를 만들면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세하게 붙여라라든가 떼라라든가 바람에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양적으로 많아지고 계층이 깊어지면 그걸 다 파악하려고 하는 복잡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거를 깨달을 때는 구체적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디테일에 강해져야 돼요. 뭐 하는 거 할 때.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있잖아요.
거기 묻은 고춧가루 하나로 다 깨끗하게 떼내야지. 티끌 하나 다 떼내야지. 이런 식의 마음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요. 그게 이론에 가는 첩경이 돼요.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시대를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을 널리 퍼뜨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수직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직선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선이에요. 뭐예요? 이거 선이에요? 면이에요? 면. 높이 있잖아요. 높이. 음, 여기서 디스크릿 컨트롤 다 관련돼 있어요. 점이라는 건 상상할 수 있지만 재현되지 않아요. 재현할 방법이 없어요. 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니요. 이거 점이야 뭐예요? 처음. 면적. 이거 면적이잖아, 면적. 가로 세로 다 있다. 이거. 요거는 뭐야? 이것도 점? 처음 점이죠. 이거랑 이거를 뻥튀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조그맣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머리에 있지만 재현되지 않아. 어떻게 점이란 걸 표시할 거야? 이해됐죠? 그냥 대충 이걸 점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대충 이렇게 선 이렇게 말하고 간다. 우선 요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알겠어. 존재도 분명히 해, 점은. 재현되지 않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늘 머리 엄청 아프겠다. 이걸 수직선을 할 때 여기가 0이라고 기준점을 잡으면 요만큼을 1이라고 하고 두 번 가면 2라고 해. 이렇게. 속편이고. 그러면 요거의 반은 2분의 1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4분의 1. 이렇게 계속 쪼개도 메꿔지지 않는 구멍이 아까 제논 비유에서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수로 표시되지 않을 따름이지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 빈자리가 메꿔지지 않는 거가 있는가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만큼 요만큼 길이죠. 2하고 요 길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얘 길이는 루트 2예요. 루트 2를 이렇게 여기 딱 떨어지잖아요. 1.3에서 어쩌고 이렇게 나가요. 그게 요 길이인 거예요. 요 길이가. 루트 2의 길이는 그 안 메꿔지는 구멍을 메꾸는 길이에요. 안 메꿔지는 아까 1.414인데 1.414는 요 분수가 못 메꾸는 그 공간을 얘가 메꾸는 거예요. 그거는 분수로 표기가 안 돼요. 그 자리는. 루트 2의 자리는. 그래서 이 무리수라는 개념을 소크라테스가 찾아내서 소크라테스 이름 갑자기 소크라테스 맞죠? 이 무리수 발견한 사람 이름 뭐죠? 모르겠어요.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루트 발견. 그래서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는
이게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숫자 개념이 없었을 텐데 이제 숫자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개발한 거예요. 개발한 거. 그래서 1, 2, 3, 4 이런 숫자는 뭐 옛날부터 뭐 물건을 뭐 사냥 가서 뭘 잡아오든 열매를 따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난 이 숫자를 무슨 수라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러면서 자연수라고 그러고 이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는 이 의미는 저절로 그냥 부시불식간에 인간이 개발은 했는데 자동방으로 생겼다. 그래서 자연수입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정수인데 양의 정수, 양수라고 양의 정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에 이제 이쪽 반대 방향의 수직선을 메꾸는 방법은 자 그러면 편의상 얘를 마이너스 1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수가 생긴 음의 정수, 음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와 음수를 같이면 다 안 메꿔진 거예요. 그렇죠. 구멍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기죠. 예, 그 구멍을 메꾼 게 루트예요. 이게 구멍을 생긴 게. 그래서 그거를 무리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죄송합니다. 분수가 있고, 분수. 이 두 개 합쳐서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가 못 메꾸는 영역이 무리수가 메꿔져서 얘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록수는 빼꼼하게 다 채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루트는 그걸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개념이면 X축하고 Y축을 다 메꾸는 표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 수식상과 이쪽 수식상. 요거 두 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화면에 뭐가 나오면 고전적인 이 표시 방법은 이 화면 전체에다가 뭐 1028 곱하기 뭐 786 이렇게 상의 점이 있어요. 이 안에. 28이 숫자 좀 틀릴 수 있으면 가로가 1028개의 점이 있고 세로가 786개의 점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찍어서 이 컴퓨터 보고 거기다 찍어서 여기는 진하게 검정색 칠해놔 밖에는 하얀색 칠해놔 이렇게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는 2차원의 표시가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요새 말하는 3D 모델링 이런 게 되려면 3차원 개념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3차원을 표시하려면 이걸로 안 되게 된 거죠. 그때 개발된 게 허수라는 거지. 그때 개발이 된 거예요. 이 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허수가. 이게 아까 모델링 그것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모델링 가능할까? 답은 네. 지금까지로 봐서는 가능하다. 이를테면은 모든 곡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도 함수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 함수로. 그런데 이 모델링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적인 게 요 I 파이 1이었나 제로였나 헷갈린다. 요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유명한 맞아요. 방정식이거든요. 돌아가는 1 맞습니다. 예, EI 파이. 그럼 EI 파이 이거가 EIX 값을 지면 이거는 원의 함수가 됩니다. 원. 근데 원만 함수를 표시를 하면 이 삼각형은 원을 짝으로 틀린 거니까 원을 여기를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면 삼각형으로 바뀌니까 모든 도형은 본질 도형이 있고 그거에 변환을 주면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X라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니까 하동 함수도 나오고 이 오일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방정식이라는 건 이게 지금 양자역학이든 무슨 전파 통신이든 얘하고 두 가지가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마이너스 1인가?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한 이하
파이 마이너스 1은 제로.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컴퓨터부터 모든 거에서 두 번째는 프리의 변환이죠. 프리의 변환은 모든 함수는 미분수의 그 적분으로 다 표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근사치 계산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모든 알고리즘은 근사치 베이스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컴퓨터가 안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함수 구조가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쓰는 분 참고하라고. 제가 약간 그 어려운 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처음 볼 땐 낯설게 보이지만 맥락을 알고 보면은 이게 엄청난 천재들만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 곽위원 우리가 하는 모든 보고서 작업은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적용하나 전략 수립 방법론을 적용하는 범주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략이나 계획 수립이나 무슨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거는 이 두 범주의 방법론으로 거의 90% 이상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 전체는 다 이 전략 수립 방법은 모태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해해 두고 잘 이해하는 건 원리를 잘 알아야 내가 응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요거만 잘 칼같이 잘 파악하고 있어라. 이렇게 매번 강조를 하는데 매번 강조해도 우리 안희선 느끼겠지만 안수서 느끼겠지만 매번 내가 강조한 순서를 어그러뜨리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 된다고. 그러니까 요 근본을 잘 포착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 수립 방법론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종의 프로토콜이 있어야 서로 작업할 때요. 음,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내가 K막에 가서 전략수립 방법론을 취합했던 거를 가지고 공공기관들을 컨설팅 하다 보니 대부분 그때 만든 거를 그대로 매뉴얼로 갖춘 부처가 있고 매뉴얼로 갖추지 않은 부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컨설턴트가 가서 컨설팅을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일정 과기정토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뉴얼화돼 있고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라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전략수립 방법론 절차해 볼 땐 과기정통부에 좀 더 논리에 맞게 돼 있고 국토부는 어그러져 있어요. 어그러져 있는데 몇 번 지적했는데 못 고쳐. 한번 매뉴얼을 만들면 정부 부처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문체부는 적당한 방법론을 못 갖고 있어서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라서 이거는 실무적으로든 뭐든 요 기본 개념들을 잘 포착해 두면 포착해 두는 게 여러분들 실력의 골간이 된다는 걸 강조해 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는 거는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솔루션을 제시한다. 솔루션을 제시할 때는 거기서 발생시키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라. 이게 문제 해결 방법론의 기본 골격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요거는 어떤 목적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블럼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전략 수립 방법론은 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목적 설정 자체를 하는 방법. 이 발상을 가진 거예요. 목적 자체를.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도달 가능해야 되고 예, 이런 목적을 설정을 안 하면 망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을 분명하게 잘 세워놔야 된다는 발상에서 전략 수립 방법론은 태동이 된 겁니다. 그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는 건 이 목적에 대한 집착이 적었어요. 목적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미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대리점 영업이 잘 안 되는데 대리점 매출을 110% 올려줘. 이런 식의 과제가 주어진다. 이런 걸 전제로 할 때 문제 해결 방법론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도통 물건 안 팔리네. 어떻게 팔면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전략 수립 방법론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가라는 발상 속에서 전략 수립 방법론이 하나 더 진전된 모양새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이 차이점이 됐죠. 그럼 이 전략 수립 방법론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 전략 장교들이 제대하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 전 단계 뭐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일 처음에 경영 전략이라는 개념을 기업에 적용해서 시도했던 건 챈들러라는 분이에요. 챈들러. 거기가 두퐁하고 같이 두퐁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맥킨지였나 그 맥킨지 챈들러 두퐁이 같이 해서 컨설팅 활동을 해요. 그때 사업 부지라는 개념을 하면서 전략이 경영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처음 태동을 받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이 전략 수입 방법론은 그 다음에 기업이 뭐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것을 찾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걸로 제시된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이 엔조프라는 사람입니다. 이고르 엔조프라고. 이고르 엔조프가 기업 전략이라는 커퍼레이트 스트래티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엔조프 매트릭스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도입됐던 전사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경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포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퍼. 이 포퍼는 지금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취급받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필립 코틀러라고 마케팅 전략. 어, 그러니까 요 전략을 만약에 그 관심 가지고 책을 찾아본다면 챈들러는 안 봐도 될 거예요. 어, 엔조프, 호퍼, 코틀러. 그러니까 이게 다 벽돌책이야. 책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요새는 다 친절하게 해설해가지고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 순서로 잠깐씩 봐두면 도움될 거예요. 엔조프, 호퍼, 코틀러.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이후로 뭐 핵심 역량에 대한 개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한국 사람하고 프랑스가 뭐그 정도의 책자들을 보면 히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쭉 전략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 이 엔조프가 어떤 개념적으로 기업 전략을 했다면 요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요 프레임워크를 정리한 사람이 스타이너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요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절차로 정리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한 거랑 첨가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게 지금 전략 수립 방법론인데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 했기 때보다는 그때 우리 이 K막에 있는 전략팀 멤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요거를 표준화 작업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이 골격, 스타인의 골격을 제시한 거는 박대선 의원이라고 생산성본부에서 전략. 거기가 나보다 먼저 그 전략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데 거기에다가 나는 마케팅 쪽에서 마케팅, 또 우리 생산 쪽에 있었던 뭐 또 다른 분, 인사 쪽에 있었던 다른 분,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K막에서 전략수립 방법론을 정리한 틀을 갖고 있고요. 그 틀에 준해서 이따가 설명은 드릴 거고요. 근데 이 전략의 말뜻부터 머릿속에 잘 집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략은 싸우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싸우는 방법 또는 싸우는 어떤 시책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 이 시책들 시행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들 이거가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전략은 싸우는 방법인 거죠. 싸우는 방법인데 싸우는 게 일 없이 싸우진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울 거잖아요. 그 얻어내는 걸 이긴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기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how to w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 전략은 막 거슬러 올라가서 전쟁이라는 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기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기는 방법의 왕할아버지, 시조는 누구냐? 시조는 손자. 손자. 네. 모든 것이 손자에서 출발했다. 음.
손자. 그래서 손자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얼마 안 돼요. 두께가.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한자로 써놨으니까 더 작은데 A4로 한 석 장쯤 되려나? 넉 장쯤 되려나? 하여튼 매우 작습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전문을 다 볼 수, 한자를 좀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손자를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는 건데, 손자가 싸울 때 몇 가지 원래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지만, 그 임금한테 가서 이제, 그런데 손자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싸움을 일 없이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그 우위인가 누군가가 안 웃으니까 웃기려고 자기 마누라 웃기려고 전쟁했다는 거야. 자기 마누라 웃기려고. 응? 응? 뭐 이거 사람 죽이는 거를 그런 누구 떠오르는데 하여튼 웃기려고 전쟁을 했다는 거야. 이런 거니까 손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왕을 만나가지고 싸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말한 내용을 정리한 거다. 근데 그 중에 손자는 제일 좋은 방법, 싸움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손자의 답은 뭐라 그랬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 거다.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 거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원리예요. 이 손자의 말을 곧대로 듣고서 실천하신 분이 계셔요. 이순신 장군. 음.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노력했고요. 지는 싸움은 절대 안 했어요. 지는 싸움을 절대 안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마다 다 이기죠. 살아가면서 요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 싸우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건데, 무엇을 얻는 거는 내 목숨이 있어야지 얻는 게 의미를 갖잖아요. 자기를 죽이면서 얻으면 무엇합니까? 그렇죠? 근데 얻는데 모든 걸 다 부숴가지고 너덜너덜 된 걸 얻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지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싸울 일이 생기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손자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싸우지 말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첫 번째 그걸 모색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는 싸움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거고 정의 싸우려면 요거는 최소한 고민해서 싸워라라고 말해줘요. 그게 길도자의 도. 두 번째 하늘천체의 천. 세 번째 땅지자의 지. 도천지. 그 다음에 장수장자의 장. 그 다음에 법. 마지막에 개. 이렇게 말해줘요. 도천지 장법계라고. 걔가 어인 여의. 계획할 때 개자. 계획할 때 괜찮아. 네. 그래서 손자는 첫 번째 무슨 뭐 때문에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알고나 싸워라. 이게 도입니다. 싸움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런 식의 표현을 안 쓰시면 요새식으로 내가 좀 번역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천은 하늘이 내준 때를 알아라. 천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시. 하늘이 내준 때. 하늘이 내준 때 하늘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내 밖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외부 환경을 살펴라. 외부 환경을 분석해라.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손자는 꼭 집어요. 타임리, 적시를 포착해라. 라는 의미에서 외부 환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적시가 언제인지를 포착하라는. 그 다음에 네가 서 있는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움푹한 데 서 있는지, 산꼭대기에 서 있는지, 계곡 사이에 있는지 이런 걸 알아라. 늪지에 있는지 이런 걸 알아라. 이게 지거든요. 지는 요새식으로 말하면 내부 환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부 환경을 파악해서 네가 갖고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지리입니다. 천시지리. 그래서 요새식으로 내부 환경으로 말하면 강점, 약점을 포착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천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싸움에 임할 장수를 세워라. 가 손자 이야기거든요. 장수. 그리고 그 장수는 지인용, 신엄이라는 5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을 뽑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손자가. 근데 요새는 장수 가지고는 안 돼요. 위대한 리더가 일을 하지만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요. 팀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새 전략을 고민할 때는 장이 아니라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 조직이 들어오는 거. 조직. 음. 조직. 리더뿐만 아니라 예, 조직 체계를, 스트럭처를 갖춰라. 이 말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법, 시스템을 구비해라. 법의 내용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곡제라 그래가지고요. 커뮤니케이션.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결제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뭐 곡제부터 병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운영할지 해서 법을 세워라. 그러니까 법은 그 조직, 그 손자 개념에서는 장수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라. 계획을 세워라. 해서 이 계획의 종류가 36개 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걔가 이게구나. 근데 그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실행 계획을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 계획이죠. 스트레치 플래닝을 뜻하는 건데 손자병법에는 그 계책이 많이 안 나와요. 뭐 7개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36개라는 건 후세 다른 애가 그런 개념으로 정리한 그 계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이 손자의 방법론이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어디 가서 좀 하나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야, 그래요? 여기 손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거야 지금. 마지막에 그 출처만 밝혀 주세요. 지금 손자를 이렇게 해석한 건 아,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했다고. 출처, 저당까지 딱 제가 출처만 밝혀 주세요. 네. 이 해석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확인해 봤죠. 그래서 근데 그건 알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그 클라우즈비치는 이런 모든 인간들이 손자를 닮는지 손자를 다 공부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육사든 뭐든 다 손자 공부하거든요. 미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손자 다 공부. 그 사진 뭐죠? 그러니까 인물화라고 그래서 인물 하나 뭐죠? 그 사진은 아니겠고 그림 대충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을 할 때는 모두가 이 손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소부츠가 강한 나라거든요.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요. 진짜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천시 장법계로 돼 있는데 이 엔조프가 정리할 때는 이 손자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일반론적으로 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엔조프가 처음 생각할 땐 객관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목표라는 가설을 끌어내려고 했던 방식인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 방법을 스스로 기부합니다. 그래서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하면 제일 처음에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저만 주목합니다. 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environment. 그 문제 해결 방법론에서는 situation, 상황.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상황하고 환경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떤 환경의 근본 요인이 나타난 현상을 뜻하는 거라면 environment는 좀 더 근본을 본다는 뜻이 하나 숨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환경이란 단어는 내가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전략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환경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을 찾는 거죠. 그 의미 때문에 이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environment를 써버렸기 때문에 번역을 환경밖에 못해서 환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전략 공부하면 이 단어가 엄청 낯설어. 이 환경, 왜 환경 분석. 우리는 환경 그러면 청소만 떠올리거든요. 청소만. 이러니까 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 이런 어설프 공부한 애들이 이거 막 좀 촌스러울 것 같아서 자꾸 바꾸려 그래. 이런 말들을.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바꾸더라도 이 본질의 의미를 알고 그거에 맞게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그쵸? 그냥 이게 멋이 없다고, 촌스럽다고 바꾸려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그 구조를 바꾼다는 뜻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긴 내가 왜 이거 목소리 높이면서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이거는 법칙처럼 생각하고 바꾸더라도 원래 그 뜻을 알고서 그거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환경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업 전략을 고민했거든요. 전략 자체가. 그럼 기업은 뭐 먹고 살죠?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변수는 누구예요? 고객이. 고객이 가장 중요해요. 고객이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고객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공기업의 환경 분석하는 거고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반 조직에서 근데 근본으로 보면 같아요. 사실 같은데 고객이 가장 중요했죠. 옛날에는 더 중요하게는 고객이 아니라 컨슈머였죠. 지금은 물건 한 번 더 사버리니까 커스터머로 바뀌었지만 그러면 이 고객을 모두 끌어모으면 이 고객이 뭐가 되냐?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마켓이 마켓. 이것도 경제학의 마켓하고요. 이 경영학의 마켓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고객을 다 긁어모은 것이 마켓, 시장이라고 정의하는 건 경영에서 정리하는 방식이고요.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추상적, 공간적 장소를 시장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분별을 못해요. 근데 경제학하고 다르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경제하고 경영학은 가설책에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이에요. 다른 학문. 그래서 고객을 다 합치면 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객을 둘러싸고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쟁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경쟁 기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쟁 기업들을. 근데 이 경쟁 기업을 다 긁어보면 뭐가 돼요? 자기가 속한 곳에 산업이 되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면 컨설팅 하면 컨설팅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고객하면 시장, 시그마 경쟁하면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거를 환경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내게 있으니까 외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전략 개념에서 외부 환경은 고객과 경쟁이에요. 여기가 이제 공공에 와서 헷갈려 하니까 이게 원래 개념의 전략에서의 외부 환경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응돼서 이게 천에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아까 천. 내부 환경, 우리 내부의 환경은 무엇을 분석하는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역량을 다 합치면 우리 기업, 우리 자사의 역량이 되는 거고. 요거를 내부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크게 둘러싼 거시적 트렌드랑 거시 환경이 있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시대의 흐름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거시 환경.
이 거시 환경에 대비해서 이 두 가지를 미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시 환경을 포착하는, 그러니까 거시 환경을 포착은 트렌드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방향성이 폴리티컬, 이코노미컬, 소셜, 테크니컬 이렇게 PEST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요거가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요. 이거를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이 경쟁자 고객을 다 아울러 가지고 국민이거든. 우리 국민들 정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외부 환경으로 분석하고 이 정책 요소로 이렇게 내부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 상황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거시환경, PEST, 외부 환경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시켜주는 중이야. 박태희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과제 성격에 따라서 이 기본적 원리 틀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쟁, 역량 요거가 미시적이고 전체를 떠나서 거시환경 분석이라고 이렇게 구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컨설팅 할 때는 이거 거의 안 해요. 만약 보고서에 들어가도 한 페이지에 지금 뭐 계엄 상황에서 이후에 정치적 정국이 불투명함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체 그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이런 레벨에서 하고 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민간 기업이라면 공공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보다 더 큰 위의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이 분별을 갖고 싶어. 그러면 이 고객과 경쟁에서 뭐를 집어내느냐? 천시라 그랬죠. 타임. 이 타임이 어떤 타임? 기회가 오는 때가 이거 타임입니다. 기회. 우리한테 어떤 기회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팩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도달점은 얘를 찾아내는 일인 거예요. 기회를.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그다음 두 번째, 나한테도 기회면 상대방도 기회인데 상대방이 내 기회를 채갈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위험이 되는 거죠. 위협은 위기와 기업, 위험과 기회 합쳐놓은 거니까 그냥 위험이라고 쓰자고요. 기회와 위험을 찾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역량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여기까지가 귀납적으로 쭉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 개념을 머릿속에 딱 집어요. 환경 분석은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포인트가 딱 여기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들이 있고 어떤 강점, 어떤 약점 이렇게. 물론 각각 찾을 때마다 툴앤 테크닉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런저런 방식들이 있긴 있으나 최종 버전은 이거고요. 얘를 다 모으면 이런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강점, 약점 여기가 다 보고 기회, 위협 여기 보시죠. 그러면 강점과 기회를 두 개를 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성장 전략이 자자.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신사업을 만들어낸다거나 신시장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다른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을 포착하는 곳이 이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경쟁자 위협에 맞서는 거예요. 이 자리는 경쟁 대응 전략이 자리 잡는 거예요. 경쟁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해요. 이 약점, 우리 약점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약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죠. 우리 약점을 고치거나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활동을 혁신 활동이라고 해요. 혁신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점과 위협이 만나는 위자리는 우리는 뭐가 돼요? 다 위험이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돼요. 그래서 성장, 경쟁, 혁신, 리스크. 요 판단, 분별의 기준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분별의 기준점을 교과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아무도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무조건 걸어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 갖다 써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정통부는 요거를 다 표준화 시켜놨어. 아, 요 성장 자리는 인프라를 갖다가 인프라, 뭐 인프라 투자 계획 이런 걸 여기다 갖다 놨어. 그리고 혁신에는 R&D 과제를 우리 혁신에다 써놔요. 왜냐면 R&D가 자기들 본질적 활동이니까. 그리고 경쟁 대응에는 BR&D 활동을 여기다 써놨어.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게 한 거로는 그 당시에 가버넌스를 갖다 놨어. 시민 참여 높이. 그런 식으로 표준화돼 있어요. 국토부는 이렇게 또 안 돼 있어요. 국토부는. 국토부는 여기다가 혁신 전략이라고 써놨어. 이걸 바꿔놨어. 이거 처음에 컨설팅 하니까 엉터리로 한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근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방향성을 포착하는 과정이 여기서 포함하는 것이 기납적 과설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고서에 쓸 때는 전략, 방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뭐뭐를 강화한다, 뭐뭐를 구축한다, 뭐뭐를 도입한다, 뭐뭐를 개선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전략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 방향, 이거는 이 전략 방향의 도출은 기납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 부여된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목표를 찾아냈다. 요거가 전략 수립 방법론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 프로젝트 중에는 목적이 예시당초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주어졌을 때는 제일 처음에 목표를 리뷰를 한 다음에 이 과정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전략 방향을 통해서 이 다음에 전략 방향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목적과 목표가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오브젝티브, 목표는 타겟. 이 목적, 목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브젝티브가 있고 고울이 있어요. 타겟이 있고 에임이 있어요. 요거는 단기, 요거는 장기. 오브젝티브는 보통 객관적으로 부여되는 걸 오브젝티브라고 그러고요. 고울이란 개념은 경쟁이 심화돼서 그 다음에 등장했어요. 뭐냐면 객관적으로 살펴봐서 이거밖에 우리는 못해.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 예를 들면 원가를 10원을 시장에서는 20원이 절약돼야 팔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 10원밖에 절약을 못해. 그럼 우리는 사업을 접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주구조져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해결해야 되는 걸 스트레치드 하다 그래요. 스트레치.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 할 때 오브젝티브에 인텐트가 붙어가는 거잖아요. 의지가. 그래서 오브젝티브에 의지치를 붙인 걸 고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울 세팅할 때 의지치가 붙어가는 게 이것도 분별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 단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오브젝티브를 풀어서 이 타겟이란 건 그거에 구체적으로 이 로드맵으로 보면 마일스톤 찍듯이 딱딱딱 건너져 갈 때 타겟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에서 목적, 목표가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하우투를 뽑아내면 전략 과제들이 도출되는 거예요. 이 전략 과제들은 전략 방향을 토대로 해서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 과제를 브레이크다운 시키면 실행 과제가 나오고요. 이제 공공기관이 거의 이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행 과제를 구성하는 것들을 세부 실행 과제라 그러고요. 이 세부 실행 과제를 다시 브레이크다운 시키면 예산이 주어지는 사업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여될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어떤 그 과제는 예산 부여되는 사업 과제가 실제로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거꾸로 사업 과제, 세부 실행 과제, 실행 과제, 전략 과제 이렇게 구성되는 형태고요. 이 과제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최소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누가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돈 얼마 쓸 거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과제명이나 이런 거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 돈을 얼마 쓸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그 계획은 기간 개념이니까 그것이 딱 붙어가 가지고 전략 수립 방법론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구조화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박의원 잘 이해됐어요? 이게 방법론은 순서를 뒤집거나 개념을 한복으로 바꾸나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속옷 안 입고 겉옷을 입어버리면 다음에 속옷 못 입잖아요. 이런 종류의 일이에요. 이거를 바꾸어서 응용하더라도 이거를 완전히 잘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응용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법론은 내가 디테일 해석에서 내 의견이나 이런 게 붙였지만 거의 전 세계 공통 포맷이에요. 챗GPT가 만들어내는 것도 다 이 바탕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몽땅 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납에서 연역하는 구조, 그리고 전략에서 문제 해결로 가는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찍으세요.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저기 좀 이게 더 더. 자세한가? 응, 아, 그러네요. 응. 우리가 맨날 뭐 투자하거나 그럴 때 스와트 애널리시스 응, 하고 응. 그러는데 그게 예, 예. 이렇게 이런 과정 안에 안에서 들어가 들어있는 있는지 거죠.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처음 들었어요. 중요하고요. 처음 들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유행처럼 생각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의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이 사고력 중에 추상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추상력. 그러니까 그게 추상화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추상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훈련이거든요. 요거가 나중에 보면 KJ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사람이 했던 아주 단순한 포스트잇에 잔뜩 써놓고 같은 것끼리 묶고 비슷한 끼리 연결시켜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추상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화라는 거는 분류해서 범주를 잘하는 능력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자꾸 사고 훈련을 하면서 해지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전략구상 그 방법론이란 책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주로 물건을 판다. 기업 컨설팅한테 도움되는 책인데 공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구체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는 여러 다양한 틀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게 될 거죠. 음,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보고서 쓸 때 알게 모르게 써놓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도 각위원 공부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대충 흉내내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지적받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경영의 툴앤 테크닉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X축, Y축에 들어가는 눈금자를 매기는 방식까지도 원래 거를 찾아서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면서 그런 걸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하면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쭉 종류를 정리를 하면 전략 사고를 위해서 사실을 옳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돼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오류와 착시, 논리적 오류를 제거시킬 수 있는 데이터 클리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 능력 가져야 되겠죠. 기납과 연역의 기본 구도. 거기에다가 이 전체 상을 아우르는 거는 뭐죠? 변증 논리. 음. 변증 논리가 더 큰 범위에 싸고 있는 거예요. 변증 논리 속에 기납 연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분석과 통합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창조적 사고,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 못했는데, 창조적 사고에 대한 이 사고 훈련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우리 전략 사고죠. 전략 사고는요, 대안을 배치하고,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은요, 이 전략 사고에 특화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항상 장단점 비교, 장단점 비교, 이거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 장단점 비교가 뭐냐면 옵션 사고예요. 항상. 무언가를 항상 옵션을 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선택까지를 놓고. 그래서 전략 사고고요. 이 창조적 사고 있죠? 이 창조적 사고, 이거는 따로, 이 창조력이 리더십의 골간이 됩니다. 이 밥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이러면 아무거나. 이거 리더십 자격이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야, 내가 알아봤는데 저기 갔더니 무슨 페이킹 뭐 덕하고 뭐 이렇게 말 거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보통 아이디어를 잘 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그 친구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딴 게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창조적 사고거든요. 창조적 사고는 우리가 반짝반짝하는 개그맨 사고를 는 부분적인 거고요. 뭐 개그맨 모독하면 안 되지. 그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결합되면서 창조적 사고가 나오는데요. 이 창조적 사고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모순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집에서도요. 모순을 다루는 창조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다툼이 줄어요. 우리 지우 아직 집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거지요? 음, 그 엄마 아빠 싸울 때 나도 짜증나서 같이 신경질 내면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야. 응? 응. 그 엄마 아빠의 싸움의 원인을 잘 알아내가지고 유머러스하게 딱 전환시키는 능력. 그걸 가져야지. 그러니까 창조적 사고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모순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리더십을 이루는 골간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시간